TV 연설에 나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무기를 들라며 하마스 섬멸을 위한 지상전을 예고했습니다. כל אנשי החמאס הם בני מוות. מעל האדמה, מתחת לאדמה, בתוך עזה, מחוץ לעזה. 다만 지상군 투입 시점과 규모,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상전 시점은 전시 내각 합의로 결정된다고 밝혀 곧 이뤄지진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יות ברור. העיתוי של פעולת צה"ל, העיתוי נקבע פה אחד על ידי קבינט ניהול המלחמה, יחד עם הרמטכ"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상군 투입 연기를 합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지상전 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전에 최대한 인지를 구할 것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권고한 건 인정했습니다. What I have indicated to him is that if that's possible to get these folks out safely, that's what he should do.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미국 정상 모두 전쟁 이후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자신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독립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내세웠습니다. When this crisis is over, there has to be a vision of what comes next. And in our view, it has to be a two-state solution.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이 숨지는 건 전쟁에 따른 대가라면서도 팔레스타인 측이 내놓고 있는 희생자 집계를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확전을 막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이 먼저 가자 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교전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We engaged with all council members to incorporate edits, including language on humanitarian pauses 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fleeing conflict.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미국은 일시 교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Не видим причин, по которым члены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могут отказать ему в поддержке. Разве только если прекращение огня и остановка этого нового витка насилия в их планы вообще не входит. 안보리는 지난 18일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자위권 언급이 없는 결의안 초안에 실망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전쟁과 관련해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안보리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돼 충격적이라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 have condemned unequivocally the horrifying and unprecedented 7 October acts of terror by Hamas in Israel. 앞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공격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이스라엘은 유엔 사무총장이 테러를 옹호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전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안보리는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도심 공원 한편에 곰 인형들이 놓였습니다. 눈에는 가리개를 씌웠고 가슴엔 아이들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때 잡혀간 갓난아기 30여 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really. It's animals, people. How we can do it? 두 번에 걸쳐 인질 4명이 풀려나자 석방 협상에 거는 기대와 희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협상을 주도하는 카타르는 최근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양보를 기대하지 말고 여성과 어린이 인질을 풀어주라며 하마스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역시 인질이 너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any moment of time, I think that if we will be able to
get along between the two parties, I think we will see some breakthroughs hopefully soon. 협상의 성패는 하마스의 요구 조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갇힌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석방과 연료를 포함해서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군이 집계한 인질은 모두 222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138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소년이 긴급 구조대원에 들려 서둘러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심하게 다친 어린이들과 가족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통한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격이 시작된 이후 가자 지구에서 숨진 어린이는 전체 사망자의 40%.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가자 지구에서 매일 400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생존한 아이들도 사실 심각한 상해와 폭력을 입어서 이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봉쇄 조치로 병원에선 물과 연료가 바닥이 났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하고 식초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 공급도 끊길 상황입니다. إذا لم يتم تزويد المستشفى بالوقود اللازم للمولدات نحن نقدم شهادة الإعدام وليس الوفاء الإعدام. 이미 가자지구 병원의 3분의 1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심각한 연료 부족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는 긴급하게 연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자지구에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된 훈련 장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훈련을 직접 지휘합니다. Уважаемые товарищи, добрый день. Давайте приступим к работе. Пожалуйста, слово Сергею Киргизовичу Шойгу.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지휘 아래 러시아군의 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의 목적을 밝힙니다. в ходе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ми силами в ответ на ядерный удар противника. 러시아군은 지상, 해상, 공중 등 전방위에서 핵 억지력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훈련 중에 실제 미사일의 발사도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나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시네바 탄도미사일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Tu-95 장거리 폭격기의 이륙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철회하기로 의결한 지 몇 시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러시아의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가 확정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난 이래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과 수입이 모두 플러스로 회복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중심으로 3.5%, 수입은 석유 제품 중심으로 2.6% 늘어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났습니다. 민간과 정부 소비가 증가했고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 모두 늘며 건설 투자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기계류 부진으로 감소하며 성장률을 다소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를 장담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닙니다.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에 도달했을 때 연간 1.4% 달성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와 IT 분야 수출 회복세에 기대를 걸면서도 불안 요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그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실물, 외환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불확실성이 되게 커진 상황이어서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실질 국내 총소득은 2.5%로 실질 국내 총생산을 웃돌았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200여 명의 세입자에게 3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전세 사기 사건. 주범 정모 씨의 무리한 사기 행각에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합세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분이 망하면은 수원의 80% 이상의 부동산이 문이 닫을 정도라고,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목표지가 도지사다. 그런데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부채 비율이 80% 이상이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이른바 깡통주택이 2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만 26조가 넘습니다. 깡통주택은 서울, 전남, 부산, 경기 순으로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구가 가장 많고 영등포, 송파, 강동, 금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화성, 용인, 고양, 하남 순이었습니다. 실제 전체 보증사고 가운데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 금액도 2018년 232억에서 올해 1조 3천억여 원으로 58배나 급증했습니다. 사고 비중도 29%에서 올해 75%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깡통주택의 보증사고율이 22%에 달해 3조 원 이상의 보증금이 증발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7,490억 원을 집주인 대신 갚아줬지만 11.2%인 841억 원만 회수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깡통주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전세 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월 출생아 수가 11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최저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아기는 18,9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78명, 12.8% 줄었습니다. 8월 기준 15년 만에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월별로는 2020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기저 효과가 약간 좀 작용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때 혼인 건수가 계속 감소됐던 게 지금 출산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의 사망자 수는 8월 기준 역대 최대인 35,0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는 3년 10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1,556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지난 5월과 6월 증가세를 보였던 혼인도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 혼인은 14,6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7%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입니다. 올해는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에 이어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적어지는 경향을 고려하면 0.7명 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계청은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0.7명대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학교당 40명부터 많게는 10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체로 학생을 더 뽑고 싶지만 당장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한 의대학장은 의대 교육은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져 학생보다 훨씬 많은 교수진이 필요하다며 시설과 인적 자원이 충분히 갖춰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강의실만 늘린다고 해서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의대학장은 대체로 의대마다 학생을 더 받을 인프라는 갖춰져 있고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해 내보내고 싶은 게 대학의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늘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입학 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이른바 미니의대는 전국에 17곳입니다. 이런 미니의대일수록 특히 지방의대일수록 지역 출신을 90%까지 늘려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할 기회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의대 규모가 작은 곳은 사실 다 청원하고자 원하죠. 대부분 자기가 평생 일할 곳을 고향으로 좀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부울경 지역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지역 인재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교육 여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니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이하가 17개입니다. 근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하려면은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의대 수요 조사와 각계 논의를 거쳐 의대 확충 규모가 정해진다 해도 의대별 배분 방식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교육부가 2028 대입 개편 시한 발표에 이어 전국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내신 5등급제 변경과 고교 전학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수능 선택과목 폐지입니다. 심화수학을 절대평가로 신설할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급감으로 내신 1등급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과목 유불리에 따른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9등급제를 유지하는 게 사실 너무 가혹하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변별이 가능하고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도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신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신 변별력이 줄면 자연히 학종이나 수능 입시 결과가 좋은 특목고에 학생이 쏠릴 수 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으며 진로 적성을 찾는 게 목표인데 상대평가를 하면 적성보단 점수 받기 쉬운 쪽으로 몰릴 거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0%가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개편안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철저히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교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학생 간은 물론 학교 간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성적 부풀리기를 의심해 내신보다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에 무게를 두면서 되려 절대평가로 지역과 소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사교육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능 선택 과목을 없애는 데 대해서도 공정성 제고와 대입 전형 간소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에선 다양한 과학 분야 탐색 기회를 잃고 학업 수준이 떨어지게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지난해 이 학교에 발령받아 교직 생활을 시작한 30대 남교사 A씨가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교감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학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파악한 피해자는 A씨가 올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 8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가 지난해와 올해 담임이었던 학급 학생 전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며 피해 학생들은 교내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학생들이 적은 메모나 서로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은 배우 이성균 씨 말고도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을 마약 수사 선상에 올려뒀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으로 잘 알려진 권지용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권 씨 사건은 이성균 씨와는 관련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예인 피의자와 관련한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초범이고 흡연량이 적었다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성균 씨 등 3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했고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을 내사해왔습니다. 경찰이 다른 연예인들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씨 마약 사건이 불러올 파장에 연예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 A씨가 돌연 납치당했습니다. A씨는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대전에 있는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7명. 사건 배우로 지목된 건 유상원, 황은희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A씨를 통해 가상 자산에 31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경우가 유씨 부부에게 접근해 피해자 가상자산을 빼앗자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부부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7천만 원을 건네는 등 함께 범행을 모의했고 이경우는 황대한 연지호 등과 함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반년 가까운 재판 끝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를 제외한 주범 4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이 끔찍한 범행을 준비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지금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는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건 맞지만 살해까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강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 유가족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법정에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다 얘기하면 누군가 죽여주면 저렇게 6년, 8년만 살면 끝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미개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또 피고인들의 사과나 용서도 원하지 않는다며 주범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SUV 차량 앞유리에 5.56mm 실탄이 박혀 있습니다. 와이퍼를 뚫고 유리창에 박힌 탄두엔 강선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4차선 도로를 달리던 40대 A씨의 차에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뭐야 이거? 총알이 조금만 위로 날아와 운전자를 향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하단이 아닌 뭐 상단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전태 만약에 이게 유탄이 맞았으면 운전하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와 꽂힌 현장입니다. 이 산 너머 반경 1km 안에 미군의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총탄이 날아들 당시 인근 우리 군부대는 사격 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 사격장에서 잘못 발사된 탄환이 도로에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미군과 우리 군이 그 5.5 소총탄은 동일 구경을 사용하고 거의 형태는 똑같으니까 탄의 형태로 봐서는 뭐 소총탄입니다. 5.56mm 소총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탄두는 미군이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경찰과 군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한 뒤 피해자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포천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훈련장에서 잘못 발사된 탄환이 산을 넘어 1km 떨어진 민간인 지역 사무실에 박힌 일도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격장 근처 오발탄 사고.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이 참담한 사태에서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질 리가 없고 책임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지휘부가 바뀐 서울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재편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 23명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피의자 가운데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어디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느냐 때문입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참사가 벌어지기 전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방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참사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가능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특히 김광호 서울청장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홀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커진 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례는 어떨까?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선 현장 지휘관은 물론 총괄 책임자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8년 만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구 전 청장도 현장에는 없었지만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무전까지 들으면서 상황을 챙기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현장 통제와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선 얼마 전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구청장 직무대행으로서 퇴근했던 부구청장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의 경우 참사 발생 1시간 20여 분 뒤에야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첫 보고를 받고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광호 서울청장 불기소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 아래 법리 검토와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